그래서 이제 화폐 주권의 문제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뉴스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혁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교육혁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의 미래든 간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교육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으로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미래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국가 경제를 보게 되면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성장이 조만간에 중단되는, 즉 0%대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그린 뉴딜 추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린 뉴딜 추구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자산 불평등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부동산의 집중도가 워낙 높으니까요. 그렇죠? 토지 불평등이 워낙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출산과 고령화도 굉장히 심해지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저녁 입는 삶, 너무 과로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를 하지만은 상당한 또 국민들은 뭐냐면은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어떤 분은 노동시간을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뭐냐면 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생명과 안전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조직하고 고용관계도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정규직도 미래가 불안하죠.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뭐냐면 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위 말하면 고용 불안과 노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뭐냐면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표현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이런 이제 절규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저는 교육혁명뿐이 없다고 봐요. 교육혁명뿐이 없다고 보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요. 2020년도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치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5,422억 달러였었어요. 저쪽 왼쪽으로 쭉 가서 어디하고 매치가 되는가 봐보세요. 2011년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2011년 수준보다 한 130억 달러 정도 낮잖아요. 수출이 뭐냐면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수출이 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2018년도가 그동안에서 지난 10년 동안 제일 높았던 해였었어요. 6,049억 달러. 예? 그렇죠? 그게 2012년 수준보다 한 570억 달러가 더 증가한 규모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가 706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즉 2017년, 18년도에는 반도체 경기가 낮으면서 잠깐 반짝한 건데,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요, 반도체 증가액 706억 달러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산업은 계속해서 감소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2012년부터 18년 사이에 총 수출은 57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반도체가 706억 달러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나면 여전히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미국에 우리가 이제 교육 문제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미국의 현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 이 그림이 뭐냐면요, 대학생들 학자금, 제가 이 그림 몇 번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의 그러니까는 학자금 미상환액입니다. 상환하지 못하는, 갚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게 1조 7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탕감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과연 이 탕감은 대안인가? 탕감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탕감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증가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탕감은 우리가 일시적인 대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과거에는 이렇게 학자금 미상한액이 이렇게 안 증가했어요. 왜요?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냐면 자기가 상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학자금 미상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죠. 탕감이요. 그렇죠? 자, 제가 이 그림도 여러 번 보여줬을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대학 졸업자가 자기가 현장에 가서 수행하는 직무에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대학 현장에서, 현장에서 기업에 들어가던 현장에 가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00년 이후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대학 졸업장 더 이상 기업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애플, IBM, 구글 한 15개 정도의 이 소위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대학 졸업장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버림받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미국 대학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IBM이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컴퓨터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이게 2012년까지 IBM의 주가입니다. 주가예요. 특히 저기 보시게 되면 90년대 후반부터 쫙 올라갔다가 한 10년 쉬었다가 다시 또 쫙 올라갔잖아요. 주가가요. IBM 주가가요. 2012년 이전까지 이랬었어요. IBM 주가가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봐보세요. 쭉 오히려 그러니까는 둔화되고 있죠. 올해 더군다나 지난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IBM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왜 IBM이 주가가 이렇게 됐는가? 반면에 2012년 이후에 애플 주가를 봐보세요. 애플 주가는 여전히 계속해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죠. 예? 애플하고 IBM이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소위 말해서 맥킨토시 만들 때, 예? 소위 경쟁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IBM은 저렇게 2012년 이후에 찌그러들고 있고 애플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인가? 예. 자, 미국에 지금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한 3개 정도 있죠. 애플은 2조 달러가 넘었죠. 애플이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거는 과거 20세기에는 없었었어요.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은요. 예? 근데 애플과 그 다음에 뭡니까요? 구글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1조 달러 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의 기업 가치하고 그러니까 애플하고 IBM의 영업이익하고 혹은 매출의 기업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매출액은 IBM의 한 3.7배뿐이 안 됩니다. 3.7배뿐이 안 돼. 매출액은요. 매출액이라는 게 뭐예요? 수입이잖아요. 수입이요. 1년 동안의 수입이 애플의 수입이 그러니까 IBM 수입에 그러니까 4배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기업 가치는 17배가 넘어요. 17배가 넘어요. 예? 왜? 영업이익도 높지만은 특히 뭐가 높으냐면요. 기업은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다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재투자도 하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 즉 수중에 남는 현금이라는 거죠. 현금 흐름이요. 잉여 현금 흐름이 애플은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밑에가 영업이익이고 위에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는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이익이. 예?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수익에서 투자액 같은 걸 빼고
왜 얘가 이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구성을 합니다. 예? 대부분이요. 뭐 차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게 뭡니까? 애플은 별로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요. 되게 이런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은 employment light, asset light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도 별로 그러니까 안 하고 자산도 별로 안 갖고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산 설비가 많잖아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벌어들인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에요. 공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이런 기업들이 현금이 그러니까는 수익을 본 것 중에서 과거 제조업 같은 기업들은 설비 투자에 많이 그러니까 이익을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데 재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현금이 많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가들이 볼 때는 이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렇죠? 돈이 많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높게 형성된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IBM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IBM은 2012년 이전까지는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잉여현금으로도 잠깐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잉여현금으로도 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갑자기 쭉 올라가죠. 저건 뭐냐면은 차입을 해가지고 확보한 돈인 거예요. 차입을 해가지고 확보한 돈인 것 뿐인 거예요. 즉 I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같이 그러니까 잉여현금으로도 떨어진 이런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을 봐보세요. 알파벳도 한번 봐보세요. 알파벳도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잖아요.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잉여현금 흐름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즉 이런 기업들은 많이 그러니까 재투자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야 이거예요. 과거 제조업체들처럼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수익 중에서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쓸 수 있는 현금,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현금을 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기업들이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1조 달러가 넘는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사업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업 모델이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들하고 사업 모델,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사업하는 방식이요. 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IT 혁명과 인터넷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디지털상, 온라인상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즉 뭐냐면 온라인과 디지털상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을 확보시킨 게 인터넷 혁명이었잖아요. 이 연결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이 연결이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것을 냄새를 맡기 시작한 기업가들. 이걸 흔히 말해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이걸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뭐예요? 광고 수입 생기잖아요. 우리가 구글 같은 데서 광고 이렇게 하듯이 페이스북에 광고하고 그러듯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잖아요. 디지털상에다가. 그렇죠?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제 눈 떠지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개발시키죠. 또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갖다 연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시키자.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연결시키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원을 연결시킨 대표적인 게 뭡니까요?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예? 우리 여기 소위 뭡니까 앱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예? 우리 플랫폼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돈 벌어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나한테 수수료 한 20% 주고 뭐 자기가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이 있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등록을 해가지고 돈 벌어라 이거죠. 그게 에어비앤비 모델이고요.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었습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속에서 기업 바깥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쏟아내가지고 돈 벌어라. 그게 바로 뭡니까? 어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대 7로 나눠갔자. 내가 3 먹고 네가 7 먹자. 예?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이 창출하는 방식이 이제니까는 눈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일단 연결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는 디지털 이 온라인상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생태계가요. 그런데 이 디지털 생태계는 기존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생태계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더라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돈 버는 방식이 뭡니까요?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는 이익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 이익 공유죠. 그리고 연결이라는 것은 바로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기업들은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었어요. 다른 기업,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연결의 중요성에 그러니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생긴 사업 모델을 우리가 흔히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예? 모바일 사업 모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다 플랫폼을 지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그 속에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니까는 사물까지도 지능화시킬 수가 있게 됐고 그렇죠? 뭐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모든 것들을요. 텔레비전이라든가 사물을 연결시키다 보니까는 연결이 더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는 데이터는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데이터 혁명이요. 데이터 경제가 등장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단계는 뭡니까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은 독점 모델이죠.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든 소수가 이익을 거의 대부분을 갖는 거기다가 한 기업이 시장을 다 차지하는 거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불평등도 더 심해지고 노동력의 고용의 조건도 굉장히 과거보다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소위 플랫폼 노동자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기업들이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2010년을 넘으면서요. 혁신이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혁신이 정치하기 시작해요. 왜 정치하기 시작했냐면은 데이터는 엄청 모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는 해결하면은 예?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자, 이 그림도 몇 차례 보일 수가 있어요. 2010년경에 알파벳의 영업이익률이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쭉 떨어지잖아요. 혁신이 정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이 정치했기 때문에. 맞아.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쭉 떨어지잖아요. 2012년 이후부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라는 것은 국민 경제,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가 기본적인 생태계의 단위였었습니다. 예? 한 나라 안에 있는 국민 경제가요. 그런데 이제는 기업 단위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 단위로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러니까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 더구나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 국가의 장벽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은 결정이 어디서 되느냐? 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느냐 못했느냐에서 결정되집니다.
예? 독자적인 생태계를, 자기 세계죠. 자기 세계를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제국이, 일종의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자기 제국이, 경제 제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뭐까지 꿈꾸게 되냐면요. 그 속에서 암호화폐도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거야. 자기들만의 화폐를 쓰고 싶은 거야. 지난번에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예? 비트코인 얘기할 때 화폐가 다양화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의 제국을요. 테슬라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했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한테 많이 투자했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제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제국을. 소위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급자족이 되는 그 속에서 화폐도 그러니까는 화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0세기하고 지금 전혀 달라지는 게요. 과거에는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라는 경제 생태계는 국가가 단위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하나가 단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애플카에 진출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요? 생태계를 보다도 그러니까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한 거잖아요. 아이폰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자동차로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예? 자동차의 이 규모도 시장도. 예? 그래서 자기 생태계를 보다 더 그러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저는 자동차에 진출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즉 비즈니스계는 지금 생태계 구축의 경쟁 중입니다. 생태계 경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들이 어디까지 온 거냐?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온 겁니다. 예? 모빌리티라는 게 이동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카라든가 이런 게 스마트 모빌리티잖아요. 이걸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다음 사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솔루션 단계입니다. 솔루션 단계예요. 예? 솔루션은 뭐냐면 그런 데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플랫폼 사업 모델에 연결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플랫폼에 연결되면서 굉장히 고용 조건이 유연화되잖아요. 고용 조건이. 그러니까 고용 조건이 유연화된다는 것은 뭐 내가 계약 기간이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입사를 해가지고 정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 플랫폼에 연결되는 노동력들은 이건 모르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노동력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니까 사업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사업 모델은 뭐냐면은 파이버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99 디자인스라든가 조보토라든가 크라우드 플라워처럼 뭡니까요? 사람들의 재능이라든가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능력들을 역량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가치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 사업 모델의 길이 하나가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능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가지고 가치 창출하는 거나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우리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 있는데 플랫폼 사업 모델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아까 이 솔루션은 뭐라 했었어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지금 그러니까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가요. 구글 같은 경우가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구글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왜? 구글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미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글이 원하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구성해 줄 수가 있다. 근데 들어가도 오래 적응을 못할 거다. 문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요. 구글은 데이터가 엄청난 플랫폼이잖아요. 구글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예?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거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 플랫폼 사업 모델까지는 온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다 구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솔루션 단계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성장률이 쭉 떨어지고 있고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예? 빨간 선이 생산성이고, 녹색 선이 성장률이고요. 잠재 성장률이고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뭐냐면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구조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 아니, 디지털 경제가 등장한 지가 언젠데 지금 디지털 경제로 인재 전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플러스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를 발족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를 그러니까 5G 플러스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을 한다. 이게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언한 거예요. 지금 생태계는, 융합생태계는 이미 그러니까는 다 저기 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플랫폼이라는 경제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예? 이게 2019년도인가요? 카카오의 그 김범수 의장이 제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충격을 한번 받았던 게 중앙일보하고 10월 달에 인터뷰하면서요. DT 시대가 도래했다. 앞으로 데이터가 그러니까 10년을 먹여 살 거다. 10년 이상 먹여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서는 DT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도래했는데 무슨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이요. 2018년도에 청와대 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 모였을 때 그때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이 중요한지 최근에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신문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또 뒤통수 맞은 느낌 받았어요. 플랫폼, 자동차 기업, 이 산업들이요. 다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이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거예요. 플랫폼이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쳐져 있는데 여기다가 뭐냐면 지금 플랫폼을 만든 이유, 지금 뭐냐면 솔루션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산업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그 뉴스 공장 나가서 그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는 그 이 한국판 뉴딜 를 얘기할 때 김상조 정책실장이 뉴스공장 출연해가지고 그때 한국판 뉴딜이 뭐냐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린 스마트 스쿨을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전국에 학교가 한 5천 개가 넘는데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걸 스마트 스쿨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예? 스마트 스쿨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후 문제도 중요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스마트 스쿨 그린 스쿨로 만든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후에 출연해가지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공풀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인공풀장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강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거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말에 제가 그 당시 그런 얘기했죠. 뉴스공장에 나가서요.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에 뒤처진 상황 속에서 성각자들이 유럽을 방문하고 와가지고 유럽을 방문해 보니까 예국을 방문해 보니까는 아 근대식 학교 건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서당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을 텐데 우리도 이제 근대식 이 학교 건물을 지으면은 그러면 근대화에 필요한 산업화에 필요한 산업화가 되냐 이거예요. 거기서 교육은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공자왈 맹자왈 한다면요. 교육 방식도 바뀌고 근본적으로 산업화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19세기까지 농업사에서 살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자부나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인공 풀장을 만들어 놓고 강생태계를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거예요.